네, 안녕하십니까.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관장 별박사 이태영입니다.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에서 매주 주말에 보내드리는 주말 특강, 재밌는 별자리 여행, 오늘 7월 31일,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별똥별의 계절, 피르세우스 자리 유성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별똥별 보신 적 있으십니까? 1년 중 별똥별이 가장 잘 보이는 때가 바로 요 무렵입니다. 7월 말부터 8월 중순. 이때쯤 불빛이 없는 시골에 계신다면 밤하늘에서 몇 개 정도의 별똥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거 피르세우스 자리 유성우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별똥별의 계절, 피르세우스 자리 유성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유성우. 유성이 비처럼 쏟아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물론 비처럼 쏟아진다고 해가지고 장마라든가 뭐 소나기처럼 막 쏟아지는 건 아니에요. 뭐 이 별똥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당 보통 10개 이상이 떨어지면 유성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성우는 보통 혜성이 지나간 궤도를 지구가 통과할 때 혜성의 부스러기들이 지구의 대기종으로 끌려 들어와서 이때 속도가 1초에 수십 킬로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지구 대기를 통과하면서 공기의 저항으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그때 불타는 거죠. 그래서 대기 중에서 이렇게 혜성의 부스러기들이 불타서 빛나는, 그래서 유성이 많이 떨어지는 현상, 이걸 유성우라고 합니다. 보통 시간당 10개 이상의 유성이 떨어질 때를 유성우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유성우는 보통 그 유성우가 시작되는 기점인 별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별자리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피르세우스 자리 유성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피르세우스 자리를 중심으로 별똥별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즉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혜성이 지나는 궤도와 지구가 피르세우스 자리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마치 피르세우스 자리에서부터 별똥별이 막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피르세우스 자리 유성우라고 하고, 이 유성우가 시작되는 그 지점의 별자리를 유성우의 복사점, 유성우가 시작되는 지점 복사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피르세우스 자리거든요. 피르세우스 자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별똥별이 많이 쏟아진다 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별자리는 카시오페이아 자리죠. 카시오페이아 자리 이어서 카시오페이아 자리에 뒤이어서 떠오르는 별자리가 바로 페르세우스 자리입니다. 가장 밝은 알파별이 2등성인데요. 이 카시오페아의 밝은 2등성들과 거의 같거든요. 이렇게 호를 이룹니다. 이걸 페르세우스의 호라고도 부르거든요. 자, 아무튼 카시오페이아는 뭐 많이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요. 더블자 모양으로. 카시오페이아가 떠오르고 그 뒤편의 기준으로 별똥별이 마치 소나기가 내리는 것처럼, 하지만 장마비는 아니고 시간당 수십 개 정도의 별똥별이 쏟아진다 해가지고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다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올해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간은 언제냐 하면 8월 12일 밤, 자정 넘어서 8월 13일 새벽 4시경입니다. 8월 13일 새벽 4시경 현재 예상되는 바로는 시간당 110개 정도의 이 별똥별이 떨어진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를 만드는 혜성은 스위프트 터틀이라고 하는 이런 혜성이에요. 자, 1992년에 촬영된 그 혜성의 모습인데요. 이 스위프트 터틀이라는 혜성이 지나간 궤도, 혜성이라고 하면은 지저분한 얼음덩어리죠. 좀 이따 설명드리겠는데 이 혜성의 꼬리 쪽에 있는 많은 부스러기들이 궤도에 남아 있습니다. 그 궤도를 지구가 통과할 때 마치 별똥별이 소나기처럼 쏟아진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 속에 카시오페이아 자리가 이쪽에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호를 이루면서 페르세우스 자리의 중심부가 떠오릅니다. 또 바로 앞부분이 페르세우스 자리의 복사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유성우라고 하는 것은 주로 새벽에 많이 보여요. 저녁보다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것이 이제 스위프트 터틀이라고 하는 혜성이에요. 뭐 다른 혜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혜성의 궤도는 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혜성의 공전 궤도를 지구가 통과하다가 이렇게 만납니다. 자,
이쪽에 태양이 있기 때문에 태양이 있는 쪽은 낮이 되겠죠. 지구를 기준으로. 반대쪽은 밤이 되겠죠. 지구가 이런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합니다.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죠. 자, 이쪽은 한낮이고 이쪽은 한밤입니다. 그러면 이쪽은 해가 뜨는 새벽이 되겠죠.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쪽은 해가 지는 저녁이 되겠죠. 그래서 자, 지구가 태양을 공전할 때 이 새벽 부분을 기준으로 이 부분에서 혜성의 궤도가 만나게 되죠. 그러면 별똥별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낮 지역에서는 별똥별이 거의 안 보이겠죠. 하늘이 환하니까. 그래서 이 새벽부터 자정 사이에 해당되는 이 지역이 바로 별똥별이 많이 그러니까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지구를 달리는 버스라고 생각했을 때 비를 맞으면서 버스가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빗방울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곳이 앞유리창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공전할 때 달리는 버스의 앞유리창에 해당되는 새벽 부분, 자, 낮 시간 빼고 밤에 해당되는 이 새벽 부분에 별똥별이 가장 많이 떨어진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혜성의 궤도와 지구가 만나는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4시예요. 자, 그러면 이 정도가 되겠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치가 좋은 거예요. 더군다나 달빛이 밝으면 별똥별이 많이 안 보이는데 올해 8월 13일 새벽 같은 경우에는 달이 이미 진 다음입니다. 그날은 음력으로 이 7월 6일이 되겠거든요. 7월 6일이니까 초승달 반달이 좀 안 된 거죠. 자정 무렵에 달이 이미 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달빛이 없는 상태에서 지구가 혜성 궤도와 만나고 많은 별똥별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코로나 때문에 멀리 나가실 수는 없지만 이 도시에서도 이 가로등빛만 피하면 그래도 제법 많은 별똥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야외로 가신다면 이날이 금요일 날 새벽이거든요. 이 어두운, 근데 뭐 밤새실 필요는 없고요. 새벽 서너 시 정도, 해가 5시가 좀 넘어서 뜨니까 한 4시 좀 넘어서까지는 하늘이 어두울 거예요. 그래서 한 서너 시 정도에 보시면 별똥별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별똥별은 저녁, 이 뒷부분보다는 앞부분, 새벽녘에 더 많이 보인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달빛이 없을 때 우리가 새벽일 때 혜성 궤도와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별똥별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왜 이 무렵을 제가 별똥별의 계절이라고 불렀을까요? 자, 1년 중에 중요한 유성우들이 이렇게 한 8차례 정도 있습니다. 자, 보통 한 20개 남짓서부터 100개 이상 되는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런 날짜들이에요. 혜성의 궤도는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성우가 나타나는 시기는 거의 일정합니다. 자, 그래서 1년 중에 100개 이상의 별똥별이 떨어질 때가 3번 있어요. 1월 달에 사분이 자리 유성우, 그 다음에 8월 달에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 12월 달에 쌍둥이 자리 유성우입니다. 물론 달이 어떻게 보이느냐, 날씨에 따라서, 달의 상태에 따라서 숫자는 줄어들겠지만 이 3개의 유성우를 3대 유성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는 8월 13일 날 새벽에만 잠시 보이는 것이 아니라 7월 17일부터 8월 24일 사이에 계속 보여요. 물론 가장 많이 보이는 날이 8월 13일 새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 기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극대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양은 좀 적겠지만 그래도 평소보다는 많은 별똥별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정도까지는 또 다른 유성우, 물병자리 델타 유성우가 같이 있습니다. 자, 뭐 최대 시간은 20개까지 보이는 건데요. 이 물병자리 델타 유성우와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가 기간이 거의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는 별똥별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 특히 이때가 굉장히 더울 때잖아요. 요즘 열대야죠. 그러다 보니까 야외로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시지 말고 저녁 때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새벽녘에 사람들이 거의 없을 때 적을 때 시골에서 하늘을 보신다면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는 별똥별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날씨만 맑다면 시간당 자정 넘어서 서너 개 이상의 별똥별은 볼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소원 빌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죠.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면서 정말 건강하게 해달라, 뭐 시험 붙게 해달라, 돈 많이 벌게 해달라. 물론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별똥별을 보면서 소원 빈다라고 이야기하죠. 소원 빌기 가장 좋을 때가 요 무렵입니다. 그리고 혹시 멀리 못 나가시더라도 자정 넘어서 뭐 옥상이라도 올라가시면 조금은 보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자, 유성우를 이해하려면 혜성을 알아야 된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성우라고 하는 것은 혜성이 지난 궤도를 지구가 통과할 때 혜성의 꼬리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들이 지구 대기권으로 통과하면서 타는 현상,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게 작년에 7월 달에 나타났던 네오 와이즈 혜성이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난리 났었죠. 정말 맨눈으로 보이는 혜성이 나타났다. 자, 이 사진은 작년 7월에 서울 이 봉천동 하늘에서 저희 직원이었던 심재현 부장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서울에서도 완전히 어둡기 전에도 이렇게 꼬리가 보일 정도로 굉장히 잘 보인 거예요. 자, 꼬리가 선명하게 보이죠? 이 꼬리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들이 바로 별똥별을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이 사진은 작년 역시 7월에 저희 충주고려천문과학관에서 촬영한 모습입니다. 작년 여름에 정말 코로나가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있는 상황이었어도 저희 천문대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 네오와이즈 혜성을 스마트폰으로 해가 지고 나서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서쪽 하늘에 굉장히 잘 보였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이 혜성을 꼬리 달린 별, 혜성이 바로 유성우를 만드는 근원이다. 그래서 이 작년에 나타났던 네오와이즈 혜성, 네오와이즈 혜성하고 페르세우스짜리 유성우하고 상관이 없어요. 유성우마다 그 유성우를 만드는 혜성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튼 작년에 못 보신 분들 뭐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밝은 혜성이 나타나는데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페르세우스짜리 유성우를 만드는 혜성은 스위프트 터틀이라는 혜성이에요. 자, 공식 명칭은 109P, 이름은 스위프트 터틀. 자, 이 사진은 나사에서 1992년에 혜성이 가까이 왔을 때 촬영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스위프트 터틀 혜성은 일단 헨리 혜성과 같은 단주기 혜성으로 공전 주기는 약 133년입니다. 자, 공전 주기가 200년이 안 되는 혜성들을 단주기 혜성이라고 합니다. 1985년경에 우리나라에 나타났던, 지구에 나타났던 헨리 혜성은 공전 주기가 78년이죠. 그래서 헨리 혜성 78년인데 그보다 좀 긴 스위프트 터틀 혜성은 133년입니다. 1862년 7월에 미국의 천문학자였던 스위프트라는 분하고 터틀이라는 분이 각자 비슷한 시기에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스위프트라는 이름하고 터틀 이름을 같이 달아가지고 스위프트 터틀 혜성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혜성은 발견자의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공식적으로 이제 부릅니다. 자, 이 스위프트 터틀 혜성은 지름이 핵의 지름, 핵이라고 하는 것은 딱딱하게 얼어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의 지름이 약 26km, 굉장히 커요. 26km면 혜성치고는. 그리고 발견 당시 1862년 발견 당시에는 북극성과 비슷한 밝기인 2등급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2년 133년 정도가 지났은 1992년에 다시 발견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올 때는 또한 133년 좀 더 지난 2026년에 오게 되는데, 이때는 밝기가 거의 1등급보다 밝아서 맨눈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작년에 왔던 네오와이즈 혜성 정도로 밝게 보일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2126년 앞으로도 105년이 더 남았네요. 자, 뭐 보고 싶긴 하지만 뭐 저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린 학생분들은 앞으로는 의학이 좋아지니까 한 150년 이상 수명이 길어진다라고 하니까 혹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페르세우스짜리 유성우를 만드는 혜성 스위프트 터틀 혜성이고요. 이 혜성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자, 이것이 이제 공전 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1872년에 발견되고 나서 쭉 지구에 한번 왔다가 다시 멀어지고 있습니다. 멀어지면서 자, 이 각 태양이 가장 가까워질 때는
0.9 AU, AU라고 하는 것은 지구와 태양의 거리를 나타나거든요. 거의 지구 태양 거리와 비슷할 정도로 태양이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멀어질 때는 51.2 AU, 지구 태양 거리의 51배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되겠어요? 자, 1억 5천만에다가 51을 곱하면 거의 뭐, 자, 76억, 77억. 그죠? 그러니까 거의 명왕성보다도 멀리 가는 거예요. 명왕성보다도 멀리 갔다가 다시 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혜성의 궤도를 가지고 이제 이 측정한 것들이거든요. 계산한 것들인데 1992년도에 왔을 때는 그렇게 지구 태양 거리보다는 좀 더 멀었어요. 근데 2026년에 올 때는 자, 지구 태양 거리보다 이 0.5고 0. 이거니까 0.1 좀 넘는 정도죠. 지구에서부터 약 2200만 킬로미터, 굉장히 가깝게 다가온다는 거죠. 자, 이 그림이 2026년에 다가올 때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와가지고 가까워졌다 멀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요 흰 줄은 지구가 도는 이 궤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분홍, 보라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혜성의 궤도예요. 이 지구 황도면과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점점 태양이 가까워지면서 태양의 중력으로 인해서 황도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잠재적으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 스위프트 터틀 해성은 이렇게 공전궤도 돌다가 언젠가는 지구와 충돌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수천 년, 수만 년 이내에는 그럴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PHA라고 해가지고 잠재적으로 지구에 위험이 되는 그런 천체를 지칭할 때 지구 태양 거리의 한 5% 정도. 그러니까 1억 5천만의 5%니까 대략적으로 자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750만 킬로미터 정도 가까이 오는 것들을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2200만 킬로미터 가까이 오니까 그렇게 뭐 위험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스위프트 터틀 해성 자 1872년에 발견돼서 한 번 지구 근처에 왔다 갔고 2126년에 다시 올 것 같습니다. 자, 스위프트 터틀 해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109P 스위프트 터틀 이름이 이렇게 됐었죠. 이름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109P라고 하는 것 자체가 109번째로 발견된 P는 피어리어딕 커메트 그러니까 주기해성이라는 뜻이에요. 자, 아까 200년 이내에 들어오는 것들을 단주기해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통은 단주기해성들을 P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109P, 109번째로 발견된 주기해성, 200년의 주기 안 되는, 공전주기가 200년이 안 되는 그런 주기해성이고요. 스위프트 터틀, 스위프트라는 사람과 터틀이라는 사람. 그래서 1862년 7월 16일 날 루이스 스위프트가 먼저 발견을 했고, 그리고 약 한 3일 정도 뒤에, 그러니까 이 홀레이스 파널 터틀,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이분이 이제 같이 다 미국에 계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발견했는데 둘이 비슷한 시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이름을 같이 붙여줬습니다. 만약 여기에 P가 아니라 C가 들어가면 비주기해성, non-periodic 코메트가 되는 거고요. 뭐 X가 들어가면 궤도가 정확하지 않은 것들, D는 사라진 것들, 뭐 A는 사실 해성이 아닌 소행성들, I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인터스텔라 오브젝트, 뭐 오umuamua 같은 거, 자, 몇 년 전에 나타났던 것들이죠. 그 다음에 보리소프라고 해가지고 재작년에 나타났던 것들, 이런 것들은 I라고 하는데 이건 태양계 바깥에서 온 그런 해성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09P라고 하는 것은 109번째로 발견된 주기해성이고 스위프트와 터틀이란 분이 공동으로 발견했다는 거다. 작년에 왔던 네오와이즈 해성 같은 경우에는 C2020F3 네오와이즈라고 했거든요. C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이때 C는 비주기 해성. 자, 해성의 궤도가 정해지지 않았다. 뭐 수천 년이 됐지 수만 년이 됐지 한 번 왔다 안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2020F3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발견된 것들은 이렇게 연도까지 같이 붙습니다. 해성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2020년에 발견됐고요. F3라고 하는 것은 F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알파벳을 써가지고 1월 달에 상순위 A, 하순위 B, 2월 달에 C, D, 3월 달에 EF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2개씩 알파벳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I하고 J는 이제 I하고 1이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I를 빼고 J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알파벳 중에서 이 A, B, C, D, E, F를 가지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Z가 빠지고 I가 빠지기 때문에 24개예요. 그래서 2020 F3라고 하는 것은 2020년 F니까
3월 하순이 되겠죠. 3월 하순에 세 번째로 발견된 비주기 해성이다 하는 거였고, 네오와이즈가 발견했다. 네오와이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리얼스 오브젝트를 탐색하기 위한, 그러니까 해서 지구 근접한 천체를 탐색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들이거든요. 그것의 이름입니다. 자, 해성을 한마디로 지저분한 얼음덩어리예요. 자, 이것은 2015년에 유럽 우주국에서의 탐사선 로제타우가 탐사했던 67필 추리모프 게라시멘코라고 하는, 그냥 추리라고 부르거든요. 그 해성의 모습입니다. 지저분한 얼음덩어리예요. 얼음덩어리가 밝은 쪽이 태양이죠. 태양 쪽에서 강렬하게 햇빛이 비치니까 얼어있던 가스라든가 수증기가 막 피어오르면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름이 한 4km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자그마한 해성인데, 이 해성을 도는 조그마한 위성도 하나 있어요. 점이 위성이거든요. 재밌죠? 자, 그래서 지저분한 얼음 덩어리가 태양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뜨거워지니까 녹겠죠. 녹으면서 태양에서 나오는 태양풍과 태양의 빛의 압력, 광합이라고 하죠. 의해서 뒤로 꼬리가 생깁니다. 태양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태양풍과 광합이 더 세지기 때문에 꼬리가 더 길어집니다. 그리고 꼬리가 두 개로 나눠져요. 자, 노란색 꼬리는 먼지 꼬리, 오는 궤도 쪽으로 이렇게 치우칩니다. 그리고 파란 꼬리를 이온 꼬리라고 해서 가스 꼬리라고 하죠. 자, 먼지 말고 수증기, 그러니까 가스들이 피어올랐을 때 그것이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온화돼가지고 태양의 정반대편, 태양 빛의 정반대편으로 밀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성의 꼬리를 보면, 자, 이 이온 꼬리, 파란 꼬리의 반대편에 태양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먼지 꼬리의 휘어진 방향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자, 요게 가스 꼬리고 요게 옆으로 휘어진 게 먼지 꼬리거든요. 먼지 꼬리가 휘어진 방향이 해성이 오는 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먼지 꼬리들이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이 방향에서 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왔다가 태양이 제일 가까워졌을 때 제일 꼬리가 길고, 점점 멀어지면 태양에서 점점 온도가 내려가면서 다시 얼어붙겠죠. 그래서 해성, 카메트, 꼬리 달린 별, 카메트란 말 자체가 사실은 한밤중에 밤하늘에 꼭 그 머리 풀어 헤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붙인 이름이거든요. 원래는 우주의 현상이 아니라 지구 대기권에 있는 현상으로 알려졌던 거예요. 아무튼 해성의 꼬리는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길어지고 멀어지면 다시 사라진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가스 꼬리와 약간 누렇게 보이는 먼지 꼬리로 나눠지는데, 이 가스 꼬리는 태양의 정반대편, 먼지 꼬리는 움직이는 궤도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서 보인다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해성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중심에 보면 핵이 있고, 자, 이번에 이 스위프트30 같은 경우는 이 핵의 길이가 26km쯤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핵이 태양에 가까이 오면서 녹아가지고 부풀어 오르죠. 부풀어 오른 것을 이 B 지역을 코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코마가 점점 태양에 가까이 오면서 태양의 빛의 압력, 그다음 태양풍에 의해서 뒤로 밀립니다. 밀리면 꼬리가 되겠죠. 파랗게 밀리는 꼬리, 태양의 정반대편을 밀리는 꼬리 C를 갖다가 가스 또는 이온 꼬리라고 하고, 이렇게 휘어져서 궤도면을 휘어져서 약간 누렇게 보이는 꼬리를 먼지 꼬리, 더스트 꼬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코마 주변으로 이렇게 아주 희미하게 둥근 게 이 구형으로, 이 가스 중에 가장 가벼운 수소 가스들이 뿜어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수소 봉투처럼 이렇게 구형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먼지 꼬리를 통해서 움직이는 궤도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스 꼬리를 통해서 태양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나사 탐사선이 작년에 찍은 니오와이즈라고도 하고 네오와이즈라고도 하는데요. 해성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먼지 꼬리가 보이고 이온 꼬리가 보이죠. 먼지 꼬리가 이렇게 있는 걸 봐서는 지금 해성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이온 꼬리가 여기 있으니까 태양은 이쪽에 있고요. 지금 해성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해성은 어디서 왔느냐? 해성은 기본적으로 고향은 두 군데로 이야기합니다. 해왕성 궤도 근처에 카이퍼 벨트라고 하는 얼음 천체들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단주기 해성들은 주로 여기서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가 없거나 장주기거나 이런 뭐 한 번 왔다 가는 해성들, 이런 것들은 오르트 구름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먼 곳에서 옵니다. 자, 스케일을 보면은 카이퍼 벨트는 해왕성과 명왕성 이 정도에 있습니다. 여기서 오니까 스위프트30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기해성이고요. 그리고 이 정도 가면은 이제 태양권이라고 해서 태양풍이 미치는 그 태양계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주 멀리서 오는 해성의 고향은 오르트군음이라고 해가지고 태양에서부터 한 1광년에서 2광년 정도. 자, 지구 태양 거리에 거의 10,000배쯤 되는 곳에 아주 이론이에요. 오르트란 천문학자가 이런 가설인데 여기에 이 얼음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지저분한 얼음 덩어리로 되어 있는 이런 혜성의 고향인 띠가 있을 것이다.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아주 가벼운 수증기 같은 것들이 밀려서 이 정도 한 1광년 이상 떨어진 곳에 이 얼음의 띠를 만들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오는 것이 아주 이 장주기거나 아니면 비주기 해성들 그리고 한 번 왔다가 영원히 가는 그런 해성들의 고향. 그래서 해성들의 고향을 카이퍼 벨트하고 오르트구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위프트 서태리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헨리 해성 같은 경우에는 카이퍼 벨트에서 오는 해성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고 이제 오늘 밤 자 9시 무렵에는 이렇게 북쪽 하늘에는 9시 방향의 북두칠성이 보입니다. 자, 이제 북두칠성이 점점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서 북동쪽 하늘에 카시오페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 입추가 되죠. 가을에는 카시오페아가 높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북두칠성이 내려가면서 거의 보기가 힘들어져요. 자, 북두칠성이 내려가고 있고 카시오페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가을이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 하늘은 항상 별을 볼 때 서쪽 하늘 먼저 보시라고 했죠. 지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초저녁에는 서쪽 하늘에 굉장히 밝게 빛나는 금성이 있고요. 그리고 북두칠성에 휘어진 손잡이를 따라서 목동 자리에 아크투루스, 그 다음에 천리 자리에 스피커가 보입니다. 그리고 아크투루스 스피커와 정삼각형 되는 지점에 사자의 꼬리별인 디네블라라는 별이 있습니다. 그것을 봄철의 대삼각형, 북두칠성부터 휘어진 이 곡선을 봄철의 대곡선 이렇게 부르죠. 자, 그리고 남쪽 하늘에는 자 이제 아직 한여름이니까 자 남쪽 하늘에 은하수가 쫙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제가 있는 충주만 하더라도 은하수가 보이거든요. 자, 남쪽 하늘에 제일 밝게 빛나는 별, 정가의 자리에 으뜬 별인 안타레스라는 별입니다. 안타레스라는 별이고요. 그리고 자, 그 왼쪽으로 이렇게 S자 모양으로 정가의 자리가 보이고 그 왼쪽으로 이렇게 7개의 별이 국자 모양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남두육성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주전자 모양을 하고 있는 궁수자리입니다. 주전자의 주둥이고요. 몸통, 뚜껑이 보이죠. 이렇게 손잡이. 주전자에서 물이 끓어서 보글보글 올라오는 것처럼 김이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은하수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남동쪽 하늘에는 아주 고리가 예쁜 토성이 뜨고 있습니다. 그 위로는 견우가 있고 위로는 직녀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남동쪽 하늘을 보면 자 여기 있죠. 자 이렇게 보면 위에 직녀가 있고 견우가 있고 이 사이에 은하수가 있습니다. 직녀와 견우와 직각삼각형을 이루는 곳에 백조자리, 십자가 모양의 백조자리에 으뜬 별 데네브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름철의 대삼각형 이렇게 부르죠. 토성이 떠 있고요. 한 10시쯤 되면 이 뒤를 따라서 훨씬 더 밝은 목성도 떠오를 것 같습니다. 떠오릅니다. 그래서 덥지만 이제는 별이 굉장히 잘 보이고 은하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똥별도 볼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모이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좀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는 곳, 조용한 곳에 가셔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없는 새벽 시간에 밤하늘 보면서 별똥별 보면서 소원 좀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8월 13일 새벽 4시 자, 이 무렵이 이렇게 동쪽 하늘에서 자 오리온 자리도 떠오르고 겨울철의 별들이 막 떠올라요. 그리고 카시오페아 아래쪽으로 페르세우스 자리 중심으로 별똥별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올해 최고의 별똥별을 볼 수 있는 날이 8월 13일 새벽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계속 별똥별 잘 보이니까요. 밤하늘 보면서 여러분들 소원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충주고구려 천문과학관에서 별박사가 보내드리는 주말 특강. 오늘은 별똥별의 계절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